자, 담보 물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익 물건이었죠. 사용 수익을 내용을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은 소유권 중에 처분권 등을 승계받는 걸 담보 물건 승계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담보 물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담보가 뭐냐, 그리고 담보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보와 담보물, 담보 물건의 개념이 다 조금씩 다르죠. 담보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하기로 한 날 돈을 잘 갚으면 거래 참 깔끔하게 끝나죠. 근데 변제하기로 한 날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귀찮죠.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죠? 담보를 잡는 거죠. 담보를. 여기서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란 뜻인 거예요. 채무 변제를 담당 또는 부담하는 보증이다. 그게 담보예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에 잘 갚으면 끝나는데 변제기일에 잘 갚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을이 물어보죠. 변제기일에 안 갚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내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팔아서 갚아줄게. 그래요. 그럼 너 아주 훌륭한 마인드가 있구나. 그래, 꼭 팔아라. 근데 변제기일에 팔고 안 팔고는 갑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팔고 끝까지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혹시 변제기일에 내가 이거 팔면 네가 처분해라. 네가 처분해도 좋다. 라고 해서 얘한테 이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물건은 이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 되는 거죠. 요거 자체가. 갑이 안 팔면 누가 팔 수 있다고? 을이 팔 수 있다니까. 매각을 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받을 돈 받아낼 수 있다고요. 결국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을에 대한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 아닙니까? 담보인데 담보가 지금 물건으로 제시가 됐죠. 그럼 담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물이고,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은 갑에게 있는데 그 갑의 처분권을 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제도, 그 다음에 물건으로 제시됐으니까 담보물, 그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얘한테 줬으니까 그게 담보물권. 이 담보물이 부동산이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서, 부동산이면 뭘 설정하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는 거고, 동산이면 질권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차이는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저당권자에게 등기부상 등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질권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직접 질권자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함으로써, 요거는 인도함으로써 담보 질권 설정할 수 있는 거, 그거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권자 경매 실행할 수 있죠. 저당권자 경매 실행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하고 이자 상당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담보물권의 특징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요거고요. 이 질권하고 저당권 말고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도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유치권, 글씨 참 못 쓴다, 그죠? 유치권이 있고요. 동산에 대해서 뭐요? 질권,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죠. 근데 저당권도 일정한 권리 후에 성립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 권리가 뭐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은 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냐면,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과 유사한 정도의 사용이익이 있다고 봐서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고요. 전세권은 전세권 취득할 때 전세금을 주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전을 주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것도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해서 돈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질권은 동산 후에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권은 동산 말고 일반 채권 외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권리질권이라고 하죠. 이 동산에
다시 한번 질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어디요? 채권 외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질권인데 요즘에 보면은 전세자금 담보대출 이런 거 있죠? 전세자금이요? 그러면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전세라고 하는 게 등기 안 된 전세는 채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전세 보증금에 반환 채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거야, 1억 원. 그럼 전세가 끝나고 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 잡은 건 뭘 잡은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잡았죠. 전세금 반환 채권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잖아요. 그럼 1억 원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담보 잡고 그 범위 내에서 돈 빌려주는데 1억 5천만 원 빌려줄까? 1억 원 이하로 빌려줄까? 1억 원 이하로. 그거는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70%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7천만 원까지 대출 받는 거고 또 80%면 8천만 원까지겠죠. 그 대신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할 때는 은행에서 종이 하나를 줘. 누구에게? 채무자가 누굽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자가? 임대인이지, 임대인. 임대인한테 가서 도장 하나 찍어 오라고. 그 도장은 뭐냐면 내가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줄 때 너에게 통지해 주겠다 라고 하는 동의서 하나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에 담보를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채권에도 이렇게 담보권 설정할 수 있고,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성립 요건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성립 요건하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여기는 빌려준 돈, 기타 뭐 여러 가지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질권을 설정할 것이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뭐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불법적인 채권만 아니라면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채권이든지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종류는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어떤 때 활용을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유치한 채권입니다. 유치하다고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유치는 아닌데 하여튼 느낌이 그래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데 예를 하나 드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는. 세탁소에다가 바지 세탁을 맡겼어요. 그리고 바지 찾으러 갈 때 돈 드리겠습니다. 세탁비 얼마일까요? 바지 세탁비? 10,000원이에요? 바지 세탁비가? 그 동네? 너무 비싼 데 산다. 우리 동네 3,000원인데. 예, 바지 세탁비. 예, 그래? 달라요? 그리고 또 부자 동네 안 되겠다. 가난한 동네끼리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 3,000원씩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바지 찾으러 왔는데 돈 안 가져왔대요. 그 바지의 주인은 분명히 세탁물 맡긴 사람이죠. 세탁소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탁소 사장님은 그 바지 있잖아. 자기가 열심히 세탁을 한 그 바지 있죠. 그 바지에 세탁비라고 하는 3,000원의 채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채권 돌려받을 때까지 바지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또 이제 자동차로 한번 볼까요?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자동차 주인이 와서 카센터 사장님한테 차 주세요. 내 차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차니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비 주세요. 그랬더니 돈은 나중에 줄게요. 그럼 나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못 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자동차 수리비도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죠. 이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이런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를 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수리비 10만 원, 20만 원, 바지 세탁비 3,000원. 근데 바지 먼저 돌려주고 자동차 먼저 돌려주고 소송을 해서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소송비가 더 들죠. 3,000원 받기 위해서 소송비 300만 원 쓴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 하시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들어보고 뒷사람들은 뭐 안 들어봤어요? 네?
예. 그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보신 적은 있나요? 배보다 더 큰 배꼽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크지 않고 경미할 때, 이때는 나중에 목적물 돌려주고 소송을 해서 받을 게 아니라 그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도 법으로 딱 정해놓고 유치권의 여러 가지 요건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담보 물권은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담보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담보 물권의 공통적 성질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모든 담보 물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물건이 있죠. 저 성격이죠. 그래서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모든 담보 물건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보유하고 있다. 세 개가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개 중에서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있을 때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세 개가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담보 물권의 공통적 성격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세 개 담보 물권 중에 두 개만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세 개 다 갖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담보 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담보 물권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슷한 성격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저당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 됩니다. 저당권,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을이 저거 매각을 통해서 빌려준 돈하고 이자 상당액 우선해서 변제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건 을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하죠. 네. 이거 없으면 자기 2억 원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한데 이게 멸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담보물이 멸실돼 버렸대요. 멸실된 이유가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멸실돼 버렸답니다. 그러면 갑이 불법 행위자에게 뭘 갖게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수용이 됐답니다. 공용징수가 됐대요. 그럼 뭐가 있죠? 보상금 청구권이 있게 되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 수용이 됐을 때 화재 등으로 인해서 멸실됐대요. 그럼 뭐가 생겨?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청구권 얘네들도 일종의 권리죠. 이러한 권리는요, 목적물이 멸실되면서 생긴 뭡니까? 목적물의 가치가 변형된 가치 변형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치 변형물. 결국은 이거나 똑같은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물건의 특질에 따라서 이 물건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져야 되는데 저당권이 없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 변형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치 변형물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갑은 이거 제3자에게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돈이 있죠. 그 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되기 전에,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뭐 해야 되는가? 압류해야 된다고. 압류를 하는 이유는 갑이 이걸 돌려받으면 받는 순간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을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아야지 갑의 다른 재산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서 돈으로 받아서 갑의 재산에 포함이 돼 버렸다. 그럼 다른 재산하고 섞여 버린다고. 그럼 어떤 재산이 여기서 발생한 가치 변형물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죠.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압류해야 된다고. 압류한다는 얘기는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묶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어놓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는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해도 되지만 다른 제3자가 압류해버렸대요. 이거를 제3자가 압류했을 때 압류 자체는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묶어놓는 역할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압류하든 압류를 하게 되면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당권자도 할 수 있지만 제3자도 압류할 수 있고, 그럼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가치 변형물이 특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당권이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를 잡는다. 뭐라 그래? 물상대위.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 잡는다.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요거 정도 아시면 되는 거야. 담보물권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받을 돈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수반성은요.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답니다. 그럼 저당권도 같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반성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가분성은요. 피담보 채권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갚았대요. 그럼 1억 원 남아있죠. 그러면 담보물권도 반만 경매 실행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2억 원 중에서 뭐 일부가 소멸했다 라고 하더라도 경매 실행할 때는 담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물상대인 거야. 하지만 부종성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해 왔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하죠. 그러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왜? 물권적 청구권이 무효가 됐으니까. 피담보 채권 소멸로 무효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또 못 들은 표정들이다 다들. 자, 이거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219일 남았죠? 207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벌써? 어저께 210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래,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죠?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팔았다고 병에게. 목적물 5억짜리고 그런데 병이 여기다가 3억 원을 주고 변제해버렸다고요. 기억 안 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요. 이때 저당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는 거예요? 그렇지. 피담보 채권을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라고. 이걸 부종성이라고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때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갑은 이거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 지금 소유자도 아닌데? 네, 채권적 청구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권적 청구권, 그죠? 네, 할 수 있다. 이게 부종성이란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을 뿐인데 말소되지 않고 있던 저당권, 이건 무조건 무효거든요.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말소 청구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얘가 또 쥐새끼 마냥 이걸로 경매를 신청했네요. 경매 신청해서 정의 경락을 받았답니다. 경락을 받았다. 싹 다 무효인 거야. 다 무효입니다.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고 법원으로부터 경락 허가 결정까지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 절차 싹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때 그 등기는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하지 않겠다가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이제 부정성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부정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활용을 했고, 활용을 해서 많이 듣는 거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물상대위. 아시겠죠? 근데 물상대위는 왜 인정하느냐?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그냥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할 권리가 유치권이죠. 우리 여태까지 봤던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거 있죠. 필요비나 유익비도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들 아닙니까? 그 비용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만 하고 있어야지. 그죠? 여기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자, 담보물권자 맞죠? 그러니까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경매 실행하되 그 경매 실행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환가한다 그러거든요. 환가를 위한 경매야. 경매했는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자들이. 그럼 지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매를 하는 유치권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안 하고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변제력이 생기죠. 이 물건을 찾아가서 사용 수익할 사람은 돈 안 갚으면 도저히 못 가져가는 거야. 세탁소에 바지 맡겼는데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3,000원이 없어서 바지를 못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바지 입고 출근해야 되잖아. 제가 여기 반바지 입고 와서 섰다 그래봐. 여기가 보일까? 밑에만 보일까? 추워 보이겠죠? 예, 굉장히 추워 보일 거예요. 여름에는요, 싸가지 없어 보이겠죠? 저거 덥다고 반바지 입고 강의하러 왔네. 그럴 거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상상하지 말고. 미쳤어. 아휴, 뭐 말을 못하고 딱. 자, 우리 163페이지 담보제도 볼 거 없어요? 담보제도 인적 담보는 보증인이 담보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164페이지 물적 담보는 담보물 제공하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거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물적 담보로서 담보 물건은 전형 담보라고 하는 건 민법전에 있는 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는 민법전에 없는 담보를 얘기합니다. 변칙 담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줄치라고 안 그랬는데 무지하게 치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은 법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디귿에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 네, 그다음에 약정 담보 물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디귿에 뭐가 있어요? 질권, 저당권. 그렇죠? 질권, 저당권 이 정도가 약정 담보 물건인데 그럼 법정 질권이나 법정 저당권은 없느냐? 있습니다. 법정 질권이나 법정 저당권도 임대차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법정 저당권이나 법정 질권이 우리 시험에 나오느냐? 이따만 아시면 돼요. 이따만 하시면 되고 담보물권의 본질은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 잡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타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자가 목적물 사용수익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처분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4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입니다.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게 부종성이고요. 수반성은 이전상의 부종성을 얘기하고 물상대위 나왔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해야 된다고? 압류하여야 한다. 이미 지급이 됐대요. 그러면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지급됐으면 물상대위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다른 재산과 섞여버렸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물상대위다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 보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줄쳐야 됩니다. 물상대위는 질권에서 규정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는데 유치권에는 준용하지 않는 이유가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물상대위는 추급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추급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추급은요. 소유자가 몇 번이 바뀌든 항상 쫓아다니면서 최종적인 소유자에게 급부청구권을 행사한다. 쫓을 추, 급부청구권 할 때 급이에요.
추금력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추금력이 끝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면 거래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추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래가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추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했대요. 근데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100명이 바뀌었다는 거야.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쫓아가면서 급부청호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추금력이거든요. 근데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면 더 이상 추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금력이 끝나는 곳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추금력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추금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가 됐대요. 그러면 추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지만 매매나 임대차가 있었답니다. 매매나 임대차가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추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거래가 끝나서 더 이상 그 물건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 가치변형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래가 계속 가능한데 가치변형물이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매매하면요. 매매대금은 뭡니까? 말 그대로 거래대금이에요. 그거는 가치변형물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자꾸만 하는 얘기지만 이 상법 이런 쪽에 선생님들이 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내는 것 같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취법이거든요. 자,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에 관해서 마구잡이로 막 사업자가 가서 마구잡이로 수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 절차라든지 수용할 때 보상금 어떻게 평가할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해놓은 거야. 이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취법, 다른 말로 수용법이야. 토지 수용법. 아시겠죠? 예, 옛날에 이게 토지 수용법이었었어요. 이런 법에 의해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네. 협의취득. 협의취득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취득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관념하에서 나온 거냐면 이것도 수용이니까 거래 끝난 거 아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협의취득의 경우에는요.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전원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이미 거기서 자기가 권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수용사업자에게 이미 배당 요구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가 거기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지가 배당받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협의 취득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받은 물건으로 물상대위 하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협의 취득이 된다고. 협의 취득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뭐 을이라고 하는 사람 권리자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순위에 따져보니까 D는 배당받을 돈이 없네. 그렇죠? 협의 취득 과정에서 배당받을 돈이 없으면 참석 안 할 거 아니냐고. 참석 안 하니까 협의 취득 완성 그랬어요. 완성. 그래서 5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거 얘가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 취득 과정에서는 얘도 참석을 하거든. 참석을 하는데 얘가 배당받을 돈 없으면 빠져버려서 나와버린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압류 못해요. 협의 취득 과정에서 얼마씩 배당될 게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협의 취득도 일종의 뭘로 봐서 매매로 보는 거지. 우리가 매매할 때 저당권자 임차인들 다 권리 따져갖고 얼마 다 배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거는 매도인이 자기가 설정한 저당권 얼마짜리 말소 안 하면 우리가 그 돈 매매대금 안 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저당권자 있으니까 저당권 그냥 변제해버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매매 과정에서는요. 이해관계인 권리자 있으면 매매 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싹 다 변제를 시켜버린다고. 근데 여기도 똑같이 얘 받을 돈 없다고 해서 빠졌다가 나중에 보상금 확정되면 그거 압류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물상대위 할 수 없다. 그럼 물상대위 대상은 뭐냐? 물상대위 대상은요. 물상대위 대상은 질물의 훼손, 멸실, 공용징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치 변형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가치 변형물로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 청구권, 청구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인도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이미 지급된 이후 금전은 어떻게 돼요? 이미 지급됐으면 압류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렸다 그런 얘기잖아.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양쪽 가로 4번의 줄쳐입니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했어야 된다. 그 줄쳐 놓으시고요. 1번입니다. 물상대의학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금전이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할 것을 요하는데, 압류는 가치 변형물에 대한 특정성 보존을 위한 것이다. 즉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질권자에 의한 압류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한 압류도 효력이 있다죠. 자, 불가분성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7페이지로 갑니다. 담보물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인데, 여러분 우선 변제적 효력은 질권하고 저당권에만 있죠.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 인도 고절하고 점유하는 권리인데, 유치적 효력은 어디에만 있어? 유치권과 질권만 있죠. 저당권자는 목적물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다. 자, 줄 칠 거 없습니다. 줄 치라는 것만 치세요. 그냥 설명만 하고 있잖아. 수익적 효력이다. 사용 수익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저 담보물권자들. 이거 전부 인도 고절하고 점유만 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거지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전세권을 담보물권으로 본다면 전세권자는 또 사용 수익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얘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는 좀 부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담보물권의 추금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 추금력은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인정되는 거니까, 질권이나 또는 질권이나 뭐 있어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있죠. 저당권.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부터 볼 겁니다. 자, 유치권부터 봅니다. 유치권. 자, 우리 서론 쪽에서는 물상대위 요거 하나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물상대위. 자, 유치권 볼게요. 유치권은 일단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했죠. 예, 유치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소 사장님이나 카센터 사장님이 행사하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세탁소나 카센터 같은 데다가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면 거래 금액이 커도 유치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도급 계약에 의해서 건물 공사를 완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건물 공사비 받기 전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도 건물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비가 직접 그 물건에 지출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금액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법적 성질 봅니다. 법적 성질. 유치권도 물권이죠. 물권인데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유치권도 타인의 물건을 유치해서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이다. 이 독립한 물건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물건이라는 얘기는 대세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세적 효력의 기억입니다. 기억 줄 칠게요.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거야.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야, 네가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청구해야지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치권은요. 누가 오든지 나 너한테 못 줘. 너한테 못 줘. 너한테 못 줘. 왜 못 주는데? 나 여기서 돈 못 받았어. 나보고 돈 갚으란 얘기냐? 아니야. 너한테 갚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돈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지만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되니까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질권이나 저당권이 성립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대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질권 저당권이 성립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선순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질 때 등기부는 싹 다 지워지죠. 네. 점유도 싹 다 지워질 텐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법정 담보 물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유치권이 성립해도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디귿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대요. 그 후순위에 유치권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 유치권자는 경락인이 와서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실행했으니까 목적물 돌려주셔야죠 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저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못 돌려줘요 라고 유치권에 항변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예.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예외 얘기할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유치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미 한번 다뤄봤죠.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누구누구 나와요? 저지유 그러지 말고 저지유 그런다 그랬잖아요. 유치권에 할 얘기가 좀 많다 그랬죠.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행사할 수 있지만 목적물 반환 청구는 유치권 자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점유권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려면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고 침탈 후 1년 이내에 해야 되죠. 그것도 반드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침일선 손배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유치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이요. 거기 유치권은 추금력이 없으므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 침탈 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받을 수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 요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고 우리 총론할 때도 얘기했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 내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인데 무슨 담보물권입니까? 법정 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담보물권은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는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담보물권은 이렇게 생긴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여기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게 분할해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건 모르겠으나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면 저 부분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유치권은 조금 달라요. 유치권은 말이죠. 이렇게 4개 실이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가구주택이면 단독 맞죠? 다가구주택 단독이요. 아니면 이게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건축 중이라고. 다세대 주택 건축 중이야. 이런 경우에 여기에 창호공사를 한 창호공사업자가 있어요. 각각 창호공사에 100만 원씩이 채권이 발생했다고. 100만 원씩. 그러면 100만 원씩 400만 원 아닙니까? 400만 원 받기 위해서 목적물 전부를 유치하고 인도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입구에 있는 요거 하나만 점유하면서 여기다가 얼마? 400만 원을 다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도. 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요 부분만 개간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개간공사 했어요. 여기는 A가 했고 여기는 B가 했고 여기는 C가 했다고. 이때 B가 유치권 주장하려면 어디만 해야 되는 거야? 분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비용 지출한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만 유치권 주장해야지 물건의 일부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만 유치권 주장하는 거야. 여기 지금 5층 이게 다 한 사람의 건물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요 실만 인테리어 공사했다. 근데 공사비 못 받았다? 그럼 요 실만 점유해야지 밖에 있는 부분 다 점유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아니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게 불가분성이야. 피담보 채권 얼마를 가지고요? 400만 원 가지고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일종의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입니다. 거기에 기억의 두 번째 줄. 그러므로 보이십니까? 맨 뒤에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비 채권 잔액을 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유치권은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비뿐만 아니라 169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비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니은도 줄칩니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를 개간해서 토지 일부분에 대한 채권만 가진 자는 그 개간한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지가 공사한 거 여기 했으면 여기만 주장해야지. 이 부분에는 다시 권리자 별도로 또 있겠죠. 아니면 여기는 아예 공사도 안 했다. 그럼 여기다가는 비용도 지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무도 공사 안 하고 그냥 비어 있다는 거야. 그럼 B가 비용 지출한 부분은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성립 요건입니다. 일단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만 할 권리입니다. 그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과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자, 목적물과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견인이 뭐예요? 견인이. 땡겨서 끌고 가는 게 견인이죠. 근데 결연은 상호간에 땡기는 거야. 하나만 땡기는 게 강력하게 땡겨, 둘이 같이 땡길 때 강력하게 땡겨. 뭐 자신이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잡아 당기는 거하고 둘이 같이 잡아 당기는 거하고 부딪힘의 정도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 거죠.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으면 아직 돈 줄 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그 세탁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 세탁소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차를 수리하긴 했는데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차 주인이 갖다 맡긴 게 아니라 밤새 길에 있는 차를 다 끌고 와서 자기가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점유 자체가 불법 점유가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갖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또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를 갖다가 차 주인이 갖다 맡기긴 맡겼는데 수리비는 다음 달 주기로 했다고. 그럼 채권의 변제기 도래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했으니까 차 먼저 내줘야 되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 수리하고 수리비는 2달 있다 드릴게요. 그럼 당장 유치권 성립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도 배제 특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거 좀 수리비 안 줬다고 유치권 주장하고 그러지 맙시다. 언제까 줄 테니까 내가 띄어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언젠가 줄 테니까 유치권 같은 거 주장하지 맙시다 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판례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배제 특약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하면서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임차인은 자기 비용으로 목적물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럼 거기에다가 유익비 같은 걸 지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가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익비 반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거든. 그럼 유익비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한 걸로 보는 겁니다. 아니 조금 아까처럼 카센터에 차 맡기면서 그 수리비 안 줬다고 차 인도 거절하고 이러면서 유치권 주장하기 없습니다.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 야 네 차 안 고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특약하는 일은 없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특약사항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기 비용으로 목적물을 원상복구 반환한다 라고 특약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유익비 반환 청구권 어떻게 한다? 포기 특약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유치권의 배제 특약이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일은 없어요. 그럼 4개 다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자, 성립요건 4개 얘기했습니다. 4개.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맨 처음에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죠. 적법한 점유 중에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발생했어야 된다.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 있잖아요. 채권이 발생해야 되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되고 배제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 4가지가 성립요건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유치권에서는. 자, 그래서 먼저 1번 목적물 그래요.
유치권의 내용이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죠.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 정유 중에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유치권의 목적물은 자기 물건은 아닐 거 아니야. 타인의 물건, 그 물건은 부동산, 동산 다 들어가죠. 동그라미 1번 다 줄칩니다. 또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말은 부동산, 동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없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목적물 외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친구 차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 갖다 맡겼어요. 그럼 그 차는 제 차가 아니죠. 제 차가 아니지만 사장님은 그 차 수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친구가 그 카센터 가갖고, 아니 이거 내 차인데 내가 맡긴 것도 아닌데 차 돌려주시오. 그럼 그분이 뭐랄까요? 못 줘죠?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럼 제 친구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갖다 맡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럴까? 유치권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네 친구한테 가서 유치권 좀 물어보고 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그 물건이 갖다 맡긴 채무자 소유냐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채무자 소유의 유치권이 성립했다가 채무자가 목적물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유치권은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169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죠? 자, 잠깐 고개 들고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직접 점유 당연히 인정할 거 아니야. 간접 점유 인정할 거 안 할까? 간접 점유 인정이 돼요? 예? 안 돼요? 간접 점유자 뭐든지 다 된다고. 그죠? 어디에서 나오든지 뭐든지 다 돼요. 간접 점유자 물어보면 망설일 거 없어. 된다. 그러니까 가운을 쏘느라니까 집에 가서 간접 점유자가 되자 이렇게. 그럼 내가 간접 점유자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맨 밑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죠. 자, 그거요. 거기 170페이지 상단부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카센터하고 세탁소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바지를 못 찾아갖고 와서 반바지 입고 출근을 해서 망신을 당해봐야 빨리 가서 돈 마련해서 바지 찾아다가 망신 덜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지. 세탁소 사장님이 그러면 바지 먼저 가져가시되 유치권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바지 찾아왔을 거 아니야. 그럼 집에 놔둘까? 입고 출근을 할까? 입고 출근할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계속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카센터도 보세요. 카센터에 차를 갖다 맡겼는데 수리비가 없으니까 차를 못 찾아왔다는 거야. 한여름에 비 엄청 쏟아지는데 어떤 때는 보면 우산 들이대도 비를 못 막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비 쫄딱 맞고 회사에 출근해 봐야 빨리 돈 마련해서 차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채무자가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사장님 유치권 갖고 계시고요. 차는 일단 제가 찾아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으면 얘가 비 오는 날 지네 집 지하 주차장에서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갖다 갚을 생각이 생길까? 아니면 계속 이걸 활용하고 싶을까? 계속 활용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위한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 점유 중에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뭐가 떠올라? 점유 개정. 아시겠죠?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긴 문장이 2번서부터 시작해서 170페이지 상단부까지 하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그래,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있죠? 그 옆에다가는 써놓으라고. 점유 계정 X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점유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그 계속은 존속 요건이다. 그리고 그 점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근데 불법 점유의 사례가 카센터 사장님이 밤에 아들들 시켜서 차 다 가져오고 수리했습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자,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가 있다는 거죠. 그 임대차가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란 얘기는 보증금 돌려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근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생겼다. 그 말은 보증금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후부터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요? 불법 점유지. 그 기간 중에 필요비, 유익비 지출했답니다. 이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밑에 판례가 그거예요.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이나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죠. 피담보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해서 이걸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련성이 있는 채권은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 있죠. 필요비, 유익비, 비용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수선비, 공사비 이것도 해당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잖아요. 또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개념이 정리가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나한테 불법 행위할 수가 있어요? 물건이 나한테 불법 행위할 수 있냐고. 에? 할 수 있죠. 물건이 나한테. 옆집 개가 내 뒤꿈치 물었대. 그렇죠? 아니면 지나가던 말이 우리 집 농작물을 다 먹었다는 거야. 우리가 농작물 하나 농사 지어가지고 농작물 말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걸 지나가던 말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이 손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물건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 받을 때까지 옆집 개 내가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값 다 받을 때까지 그 말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 또 개 말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결련관계 있는 채권, 책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건 잘 물어봅니다.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해당 목적물에 직접 지출한 비용 있죠? 필요비, 유익비, 수선비, 수리비, 공사비. 그럼 느낌상 해당 목적물에 직접 들어간 돈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말 채권.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만 개말 채권. 그럼 개가 뒤꿈치 물었다. 말이 농작물 먹었다. 그냥 우리끼리만 뭘 하자고요? 개말 채권으로 하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이고 어디 가서 신발이 바뀌었다는 거야. 식당 가서. 그럼 내 신발 돌려받을 때까지 그 사람 신발도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죠. 자, 교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가 됐대요.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 물건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도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인 거야, 이게.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었으면 동일한 사실관계. 우산이 바뀌었다. 내 우산 돌려받을 때까지 그 사람 우산도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채권인데 여기는 유치권도 성립하지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성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고 이거 여러분이 잘 틀립니다. 171페이지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과 동일성이 인정. 거기까지 줄쳐놓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과 동일성이 인정이죠.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거야. 아시겠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과 뭐요?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 원채권이 이행 불능이 됐대요. 그럼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똑같은 거라면서요. 그러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건 채권 총론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채무 불이행이 됐다는 거야. 채무 불이행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행 불능이 되거나 뭐가 된 거죠? 이행 지체가 된 거죠. 이행 불능이 됐다는 얘기는 A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A가 멸실됐으면 B로 달라. 이게 뭐요? 가치변형물. 가치변형물. 이게 저당권이나 물상대이고 이건 가치변형물이죠. 가치변형물이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지. 가치변형물이니까. 이행지체래. 그러면 A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지연이자 달래는 손해배상 더 달래는 거잖아요. 그럼 본질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아닙니까?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 불능으로 인한 이거, 이행 지체로 인한 이거와 이거거든요. 이건 원채권과 성질이 동일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론관계 있는 채권으로 보고요. 결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들은요,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야. 주로 계약으로 생긴 채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의 내용으로 발생한 채권, 그래요.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매매 계약으로 인한 채권 아닙니까? 예, 이 채권은 결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또 하나 사람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지만 상대방의 배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사람이 발생시킨 채권이죠. 그럼 계약으로 생긴 채권은요, 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아닐까?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 있대요. 그럼 매매 대금은 합의로 정한 거야? 물건에서 그냥 발생한 거예요? 합의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물에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대금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죠. 예, 합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배신 행위로 인한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약정한 내용대로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죠. 요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하의 결론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요, 참 그 시험에 내면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목적물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했대. 그럼 이건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 아닙니까? 근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아까 그 카센터 사장님한테 카센터 수리비는 다음 달 10일 날 주기로 했다. 그렇죠? 그럼 유치권 주장하지 못하고 차 내줬을 거 아니야. 근데 다음 달 10일 날 이 차 주인이 차 수리비 안 줘요. 그럼 채권이 먼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목적물은 아직 점유 못한 거잖아.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우연히 그 차 다시 들어와서 수리해달라고. 그럼 그때 요번 수리비하고 지난번 수리비하고 다 합쳐서 어떻게 해요? 유치권 주장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의 결론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 있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물 점유하기 전에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목적물 점유하기 전에 목적물과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발생했고 그 후 채권자가 적법하게 목적물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목적물 점유 먼저 했고 채권이 나중에 확정이 됐대요. 이때도 똑같이 유치권은 성립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172페이지 갑니다. 그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했답니다. 그럼 유익비의 변제기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그 유익비 갖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도 줄칩니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 줄칩니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을 했으면 건물에 지출된 각종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유치권의 배제 특약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자, 쉬었다가 유치권의 효력부터 보겠습니다. 네.